일단 러시아는 서방과 전면전을 벌일 의사가 일단 없다. 지금까지 사실 브릭스 체제의 효과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브릭스 체제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꾸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양자 회담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더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뜻이 있겠죠? 어떤 뜻일까요, 푸틴은? 맞습니다. 젤렌스키로서는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 아니면 미국과 함께 삼자 회담을 하는 모양새가 정말 좋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고 자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일단 그리고 또 그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크라이나로서는 거의 숨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호흡을 가다듬을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틈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정상회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물론 러시아도 숨찬 상태이긴 하지만은 숨 넘어가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젤렌스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뭐 또 생각을 해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볼 때 젤렌스키는 사실 자기와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 조무래기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또 듣기로는 푸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젤렌스키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같이 뭐랄까 투샷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전혀 득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한다.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인데 그런 모양새를 피하고 싶어 하겠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좀 짜증 섞인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큰 소리는 계속 쳤고 또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짜증도 좀 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제재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제까지도 뭐 그렇게 못 막았는데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뭔가 막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측은 일단 당연히 플랜 B를 구상해 놓고 대처를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트럼프 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상당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힐라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크레물린 분위기가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힐라리 클린턴은 상당히 러시아에게 적도적이고 후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최소한 말이 통한다. 이제 최소한 힐라리 클린턴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출범을 바라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오히려 강경책을 쓰면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크레물린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을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도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했지만 또 한 가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크레물린이 희희낙낙할 상황은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존의 어떤 미국의 러시아 적대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또 상정하고 정책을 짜야 된다고 하는 또 목소리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것들은 좋지만은 또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타협을 해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어떤 등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그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면밀하게 구성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러시아가 뭐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없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뭐 추가 제재를 한다는 것이 좀 뭐랄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러시아와 그 미국의 관계는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관계는요 거의 뭐 그 의미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죠. 교역량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듣기로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어떤 교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으로서도 이것마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런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게 어떤 크나큰 타격이 가는 아주 중요한 물품만 남겨놨다는 것이거든요. 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추가 제재를 가할 때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흔치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또 한 가지 그래서 러시아의 물품을 미국이 수입하는 것을 끊는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 러시아에게 타격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의 물품, 특히 에너지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에게 관세를 매겨서 러시아의 어떤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거든요. 네, 그렇죠. 인도가 러시아에서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를 하면 뭐 50%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다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정제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딴 데다 판다고. 예. 그래서 그 징벌적인 관세를 인도에게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보니까 또 모디 인도 총리가 별로 겁은 안 먹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오히려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행보를 보이면서 반발하는 모습. 그렇죠.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뭐 여러 차례 안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급한 건 미국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있는가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참 이런 거 보면 어려운데 참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모였잖아요. 뭐 인도 총리가 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중국하고 그렇게 달싹 달라붙으면서 이 어려운 모든 서방 세계의 그 어떤 제재를 다 피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정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계속 보니까 젤렌스키는 이번에 드론이 8대가 여기 최소한 8대 이상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대 실수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러시아에. 그래서 이것은 뭐 이건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제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이게 불을 또 뿜고 있네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보겠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계, 이 전쟁에 대한 경계를 계속 지금 위기 상황을 점점 고조시켜 나가는 그 일련의 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위감을 느낄 텐데 미국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때가 바로 이제 서유럽일 텐데 이 서유럽의 어떤 뭐랄까 그 러시아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주어지는 원조를 계속 확대 강화하는 이런 식의 행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어떤 그 확전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면은 공격 루트가 벨라루스 접경국인 폴란드 혹은 리투아니아를 경로로 첫 번째 삼을 것이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이야기가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설마 러시아가 확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가지고도 러시아 경제가 지금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의 버티기 싸움, 누가 먼저 항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하여튼간 물론 사실은 이게 지금 상태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렇죠. 아직은 어려운 일이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여튼간 그 분석을 한 틀에서는 일단 러시아는 서방과 전면전을 벌일 의사가 일단 없다.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3년간 진짜 다 뽑아 먹었죠. 예, 예. 뭐 충분 이거 우리가 뭐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사실 어느 틈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비등비등할 정도로 물론 이제 뭐 구매력 기준으로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GDP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놓고 보면 러시아 경제의 규모하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하고 거의 대등하다 싶은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경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사실은 압도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서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지금 위기 상황이라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하나씩 다 만만한 국가가 아닌데 이런 나라와 전면전을 어떤 각오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합리적인 판단으로서는 푸틴이 그런 뭐랄까요 그 행보를 취할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러시아의 이 3년간의 전쟁, 이 러시아 경제는 물론 상당히 어려워졌겠지만 이게 쓸데없이 그 경제 국부를 막 낭비한 거니까. 예, 예. 근데 우리가 과거 우리 6.25 전쟁 때 보면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단연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국 무기 팔아서? 예, 무기도 팔고 그리고 사실은 그 독일만 놓고 보면 독일이 그 메르켈 총리가 그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독일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뭐 당연히 그 독일의 기술이 밑바탕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바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키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측면 때문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론 아주 공교롭게도 메르켈 총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타난 현상이 뭐랄까요? 러시아로부터 수입,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 중단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독일이 그것에 따랐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3배나 4배 되는 더 높은 가격에 미국 그 천연 액화 가스를 사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독일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쟁 이전에 그 러시아의 천연 가스가 독일로 수입되는 물류를 그 파이프인가요? 가스라인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해저 가스관이 있었죠. 네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파괴 공작에 의해서 끊어졌었죠.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한 90% 확실한 것은 이것은 미국의 공작이었다. 우크라이나와 합작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이 가스 파이프를 해저 가스를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동의되는 바인데요.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앉아서 돈을 버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 그래서 푸틴의 무기는 에너지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이 또 인도가 있고요. 그 두 나라가 수입을 사주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이 러시아의 이 에너지 무기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상수가 돼 버려서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똑부러지는 해답은 드릴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랄까요? 결국은 더 크게 보면요. 지금까지는 그 G7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사실은 주도해 왔는데 그에 대한 대항마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이제 브릭스 체제일 텐데요. 지금까지 사실 브릭스 체제의 효과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브릭스 체제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경제 체제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또 이 브릭스 체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생겼고 이
G7이라고 하는 어떤 동맹 세력의 어떤 위상이 축소되는 것인데 이게 절대적인 축소도 있지만 이 브릭스 체제의 지분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지분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그 G7이 왜소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연동돼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이러저런 노이즈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 뭐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우크라이나가 예. 이제 우리가 무슨 다시 재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뭐 이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요새 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네 개로 쪼개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는 아마 그러니까 일단 그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드니프로강이 있는데 드니프로강 이 동쪽은 원래 러시아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네. 러시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았었고요. 반면에 그 드니프로강 서쪽은 일단 폴란드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 헝가리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역사적인 영토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로 분할된다고 했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차지가 될 네. 것이고요. 이 중부 지역은 축소된 형태의 우크라이나. 지금의 본토, 본류.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대 초의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그 규모였을 텐데요. 그렇게 잔존한 국가를 남고 그 서쪽은 폴란드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폴란드가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 야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폴란드에서도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있을 텐데 그 강경 민족주의 세력은 예전에 그게 폴란드 영토였으니 이번 기회에 챙기자라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크진 않지만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남단이 원래는 이제 헝가리 영토였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어가서 헝가리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라고 하는 정치인이 상당히 좀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이 바로 헝가리 지분이라고 하면서 그쪽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우리도 좀 뭐라 그럴까 간혹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간도는 한국 땅이다. 뭐 만주는 다시 우리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잡힌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 커질 수 있는 것처럼 폴란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어디에나 다 영토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겹쳐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동북아시아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이게 좀 높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긴 한데 이거는 내란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내전. 맞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우크라이나가 붕괴할 경우를 생각할 텐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원조를 한 입장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붕괴가 사실은 현실화된다는 상황에서 그때는 어떤 이상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대보다는 이번 기회에 챙길 건 챙기자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욕망이 더 꿈틀댈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재건이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일단 인구 구조하고 그러니까 직결되는 문제 같아요.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인구 규모가 4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넓은 영토에 인구 4,500만이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싶어할 수 있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상당히 인구 대국이었어요. 네. 그런 그 4천만이 넘는 인구 대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거의 2,500만, 어떤 경우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인구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어떤 다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난민이 발생을 해서 일부는 뭐 그러니까 러시아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뭐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통에 이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히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불행히도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간 남미든 뭐든 나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기회란 것이 피폐한 그러니까 원래부터 경제가 안 좋은 우크라이나 더더군다나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유럽에서 서유럽에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조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 현재에 있는 곳에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4,5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반토막 난 인구, 더더군다나 그 뭐랄까요, 이 20, 30대, 40대라고 하는 요 젊은 연령이 있어야지 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가장 취약한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인구 구조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라도 재건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이제 망했다. 예.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2024년에 그 우크라이나 학자를 만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침공을 받은 피해자가 우리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결사항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석에 가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완전히 결단나면서 향후 50년, 100년 동안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무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요,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가장 뭐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습니다만 무슨 재건 사업을 통해서 예. 다시 우리가 어떤 경제적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현실은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예, 우크라이나는. 예. 근데 지금 가장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듯하고요. 지금 근근히 우크라이나가 요 도네츠크 주에 오랫동안 형성해 놓은 방어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전황이 상당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뚫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방어선이 뚫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는 방어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 지금 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요 그 도네츠크 주의 방어선하고 키이우하고 사이에 하르키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하르키우라는 도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거든요. 여기까지 그 뭐랄까 하르키우까지 방어선이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쪽 지역까지 러시아가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르키우를 내준다는 것은 사실은 키우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것은 제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방 세계의 예. 지원을 자꾸 좀 받고자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그 폴란드 드론 넘어간 이거 가지고도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꾸 이 서방 세계의 단결, 러시아에 대한 항전 예. 이걸 예.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 참 어려운 일이네요. 예. 참 비극적인 일이고. 네, 이제까지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